네, 내일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경고등이 켜진 국가 부채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우리 국가 채무가 6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됐는데 이게 네, 그렇습니다. 2014년 7월에 500조 원을 넘긴 지 네. 1년 7개월여 만에 100조가 또 증가를 네,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작년 말에 595조였는데 네. 벌써 이제 한 달 사이에 5조가 증가해서 네. 내년이면 600조 돌파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우리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국가 채무가 특히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가장 큰 것은 이제 한마디로 들어온 돈은 적고 나가는 데는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금 성장률이 작년만 하더라도 2.6%로 낮아지면서 세수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은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재정 지출을 해야 되니까 예컨대 추경 같은 걸 편성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이 나가는 데다가 지금 한국은 몇 년 전부터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거는 경직성을 꼭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한번 정해지면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산에 벌써 약 122조 정도 예산의 32%가 반영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직성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경기는 안 좋아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도 증가하면서 반면에 들어오는 돈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세수는 적어지면서 네. 계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면서 예.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재정 적자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 역시 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관리 재정 수지가 46.5조를 기록해가지고 GDP 대비 마이너스 3.0%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이 말이죠. 지금 역대 가장 높은 건데 문제는 이것이 2012년 하더라도 GDP 대비 1.3%였는데 계속적으로 좀 그다음에 2013년에 1.5, 2014년에 1.8에서 작년에 드디어 3.0까지 작년에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크게 편성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OECD 회원국에 비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재정법에 의해서 추계하는 거고 OECD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그걸 우리가 국가 부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데 우리는 국가 채무라고 그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채무는 국가 부채라고 해서 범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 군인용 같은 거는 장기 충당금 같은 거 이게 한 700조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보증한 채무라든지 혹은 그 우리나라는 또 공공기관들이 정부 역할을 하는 게 많습니다. 뭐 예컨대 토지개발공사 같은 거 정부를 대신해서 토지를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혹은 임대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들 공공기관들이 정부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은 얼마 전에 이항구 의원께서 1,600조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항구 의원이 얘기한 그런 기준으로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더 증가해가지고 네. 작년 말에는 아마 거진 1,700조 가까이 올라가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추계한 국가 채무는 이제 그야말로 OECD 중에서 좀 양호하다 이런 얘기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위험 수위에 GDP 대비 100%가 넘어서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이 떠안은 그런 부채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공기업이 갖고 있는 국가 기능과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우리는 군인과 공무원 연금에 지금 현재 그 채용한 사람은 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앞으로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빚이죠. 그걸 장기 충당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충당금이 한 700조나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국가 채무 상한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 상한이라 그래가지고 2011년에 그 상한을 넘을 때는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2011년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서면서 난리가 났죠. 그때 우리가 뭐 재정절벽 상태 왜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그런 사태가 왔고 유럽 같은 데도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재정위원회 혹은 재정규율 이런 걸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좀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라든지 재정규율이 도입되어야만이 이 부분이 되지. 지금 이게 선거 때마다 계속 파퓰리즘으로 계속 포주기식으로 재정 지출을 약속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재정 적자 또는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특히 또 이게 총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약이 또 무분별하게 계속 나오고요. 이렇다 보면은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됩니다. 제 생각으로 하면 금년에 정부 예산상으로는 금년 말에 645조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도 있고 또 금년에 벌써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어제 예. 추가 그 재정 지출을 얘기했고 아마 또 네. 하반기에 들어가면 또 추경도 안 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금년 말 정도에 670, 80조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작년에도 예산상으로는 567조 정도 얘기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595조까지 30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예산상으로는 645조지만 연말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특히 총선 때문에 670, 80조까지 늘어나는 그건 우리나라 갖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 채무가 그렇다는 얘기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국가 부채 기준으로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 아마 금년 말쯤엔 거의 1,800조까지 갈 정말 그건 또 공공기관의 다른 또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건 또 더 그냥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네. 네. 이런 채부 부담까지 감안을 하고서 유일팀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놨거든요. 네네.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내놓은 안을 보니까 제가 좀 정말 우리 유일의 경제팀이 첫 출발해서 첫 작품을 내놔서 제가 평가를 너무 좀 가혹하게 좀 그런데 제가 객관적인 느낌이 현재 1월달 수출이 마이너스 18.5%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나쁜 성적이에요. 금융 위기 때를 빼고 나면은. 네. 2009년 이후에 6년 반 만에 가장 나쁜 성장률, 수출 감소율을 기록을 하면서 금융 성장률이 작년보다도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벌써 예고해 주고 있는데 네. 어제 내놓은 안을 보니까 재정을 좀 앞당겨서 6조 정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을 15조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를 자동차에 대해서만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그다음에 네네. 이제 요커들을 위해서 2월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다.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네. 보기에는 한마디로 그냥 위기감이 배어 있지 않다. 지금 이 경제가 이 유일의 경제팀은 박근혜 정부 4년 차입니다. 이번에 경제를 회복 못하면은 정말 대선을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골든타임에 경제 수장을 맡았는데 어제 네. 제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서 지금 성적은 마이너스 18.5% 수출을 기록한 엄청난 위기 속에서 정말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이다는 생각. 네. 좀 더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이런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출 말씀도 하셨고 이 경기 부양책에 다소 좀 미흡한 감이 네.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보다 적극적인 그렇다면 대책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18.5%를 네. 기록한 기록한 것은 가장 큰 것이 환율이 원화 가치가 엔화에 대해서 지난 한 3년간 거진 한 50% 내외 증가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환율 고평가 절상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일본은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지 못한 한국은 마이너스 18.5거든요. 작년 내내 마이너스 8%예요. 네네. 기록했죠. 작년에 마이너스 8로 기록하다가 1월 달에 마이너스 18.5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년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예고해 주는데 일본은 설상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해서 엔화 약세를 더 도모하고 있고요. 중국도 위안화 절하를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수출은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관한 온갖 규제가 많고 뭐 노동 문제도 있고 구조개혁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껏 지난번에 어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내놓은 것이 중소기업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해외 종합무역 상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수출을 증가시키자. 아니 지금 대기업 본인도 수출하기 힘든데 중소기업 수출을 자기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다가 더 한심한 것은 네. 아예 국내 수출이 안 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임금은 높고 노조는 강성이니까 해외에다 공장을 옮기자. 메이드 바이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네. 해야만 한국에서 고용이 해결되는데 아예 공장을 옮기자. 네. 지금 구미라든지 거제라든지 울산 같은 데는 공장이 다 해외로 가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도 그런 네.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걸 보면서 이번에 정말 4년 네. 차이기 때문에 좀 정말로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 가계 부채도요. 급격히 네, 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지난 작년에 3분기 말에 아직 연말 데이터는 안 나온 3분기 말에 네. 데이터가 1,166조인데 또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고 그래서 가계부채에는 포함은 됐지만 사실은 개인이 빌린 돈들이 또 239조가 있어요. 이거 합하면은 1,405조인데 이 1,405조는 GDP 대비 94%입니다. OECD 평균 75%고요. 이것이 가처분 소득에 대한 대비는 174%나 되어서 이게 지금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한 100에서 110 정도 안으로 들어와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74%면 소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살아나.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계부채는 정말 엄청난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대책이 나온 거 보고 정말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지금 1,400조의 그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8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1,400조에서 280조면 주택담보대출을 그 주택담보대출 480조 480조 중에서 주택을 사기 위한 목적은 40%밖에 안 된다는 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대부분 다 살기가 어려워서 조그마한 하다못해 치킨집이라도 해보려고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들. 그러니까 생계형 대출이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은 전월세 자금이 올라가니까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뭐 부모들이 좀 돈을 빌리거나 하는 이런 돈들이. 그러니까 생계형 대출과 전월세 자금이 60%인데 갑자기 가계 대출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버리니까 7, 8년 만에 조금 회복되려고 하던 주택 경기만 주저앉고요. 오히려 돈을 빌리게 되지 못하면서 생계형 대출을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못 빌리고 이금융권으로 가야 돼요. 이금융권 가면 은행 빌리면 한 4, 5%만 되던 금리가 저축은행 가면 당장 벌써 25%입니다. 네. 더 어려워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건축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게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마 생계형 대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내놓을 때는 제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하지만 대책을 내놓을 때는 비행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냥 여론이 지금 뭐 집값 올라가니까 주택 대출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갑자기 규제해 버리니까 주택 경기는 줄고 위축되면서 그것도 7, 8년 만에 겨우 반짝하다가 위축되면서 경기 하락만 그야말로 촉발시키고 네. 가계부채의 원인은 생계형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생계가 네.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데 정말 좀 제대로 좀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